네, 저는 방금 소개받았듯이 삼성 SDS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례적으로 이제 발표하기 전에 발표자 소개를 하는데 뭐 자료는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 대외 SI 사업 전체 개발은 한 17년, 8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주로 거의 대부분 한 15년 정도는 대외 S 사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특히 이제 이전에 OKJSP를 알게 된 것, 이전이죠. OKJSP를 알게 된 것도 이제 대외 사업을 하면서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이전에 조금 접했던 기억이 나고요. 최근에 바뀌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코드 품질 그룹이라고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나 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조직 내에 이제 코드 품질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 그리고 테스트 코드 자동화된 테스트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부서고요. 제가 있는 파트는 코드 레벨의 어떤 품질 이런 것들을 이제 지표로서 조금 표준화하고 측정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 적용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클린 코드라고 하는 강의나 이런 것들을 내부에 이제 전파하고 이러면서 TDD에 대한 소개 이런 걸 하면서 그거 관련된 TDD 소개 교육을 이제 사내에 전파하고 하면서 이런 이제 발표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개발을 전담하는 조직에 있지 않고 실제 TDD 자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제 약간의 이제 그 현장하고 괴리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TDD를 어떻게 한번 좀 같이 고민을 해볼까 하고 한 주제가 이제 코드 품질입니다. 그래서 품질적인 측면에서 TDD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실제 사례를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TDD라고 하는 것들은 공수가 들고 테스트에 대한 공수나 추가적인 노력들이 드는데 그런 노력들에 대한 가치가 사실은 단기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측정이 필요한데 사실은 회사라고 하는 조직 내에서 그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연구 사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일부는 코드 품질, 정량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돼서 약간의 수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려운 수식은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물론 저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간단한 수식들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맨 끝에는 약간의 코드도 조금 같이 한번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없습니다. 품질하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품질. 그러면 품질하는 사람들이 와서 나를 또 괴롭히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개발하기 바쁜데 이거 고치세요, 저거 고치세요. 근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오픈을 해야 되고 시스템을 릴리즈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것들을 와서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개발자로서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장의 우선순위에 좀 밀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파트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TDD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아시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TDD 자체는 워낙 간단하죠. 그래서 TDD 자체에 대해서 깊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뒤쪽을 논의를 하려면 TDD가 뭔지 설명이 필요해서 TDD에서 간단히 논의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TDD에 대해서 품질적인 측면에서 조금 고민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때 이제 수치적인 부분들, 정량적으로 어떻게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좀 매트릭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TDD를 성공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고민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TDD는 앞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레드, 그린, 리팩터라고 하는 것들을
짧은 주기, 보통 뭐 몇십 분에서 또는 몇 시간 내에 짧은 개발 주기를 통해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은 되지만 테스트에 실패되는 정도의 코드를 만들고, 그리고 그 테스트 통과를 위해서 프로덕션 코드를 만들고, 그 프로덕션 코드를 가지고 리팩터. 근데 이 리팩터에 대한 부분들은 테스트 코드에 대한 어떤 그 리더빌리티나 그 메인터너빌리티도 중요하기 때문에 리팩터의 대상은 프로덕션 코드뿐만 아니라 테스트 코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기를 갖고 있고요. XP에서 Xtreme 프로그램에서 이제 테스트 포스트의 개념에 기반을 해서 먼저 우리가 테스트에 대한 어떤 스펙, 우리가 요구하는 기능에 대한 스펙들을 정의하고 그 스펙을 가지고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바이 이그젬플이라는 방식으로도, 즉 우리가 스펙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특히 어떤 그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이그젬플들, 예제를 통해서 그 예제를 테스트 코드를 만들고 프로덕션 코드를 만들고 리팩터링을 통한 일반화적인 그 알고리즘으로 나가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유명한 뭐 엉클밥, 삼촌 같은 강의도 굉장히 재밌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로버트 C 마틴이라는 분도 TDD에 한 3가지 룰을 설명드렸는데, 앞에 있는 레드 그린 리팩터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프로덕션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테스트 코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테스트 코드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프로덕션 코드를 만들고 뭐 이런 이제 3가지 원칙이 있죠. 그러면 TDD를 함으로써 TDD에 얻어지는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TDD의 장점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 사실은 특히 테스트 자동화를 통한 그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2가지를 좀 나눠보아서 생각해 볼게요. 테스트 자동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그 다음에 테스트 퍼스트에 기반한 장점, 2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동작하는 코드에 대한 자신감. 유명하신 분이 얘기한 게 No code goes into production without test. 즉 테스트 코드 없이 우리의 그 프로덕션 코드는 릴리즈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는 우리가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테스트 커버리지 분석을 통해서 혹시나 테스트되지 않은 프로덕션 코드 부분들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빠른 비즈니스를 대응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어느 시점에 릴리즈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판단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이런 테스트들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재귀 테스트의 목적, 재귀 테스트는 기존에 잘 돌아가던 부분들이 새로운 요구사항이나 변경에 대해서 이전 전체 테스트를 다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회귀 테스트인데, 이 회귀 테스트에 대한 장점은 사실 리팩토링을 우리가 자유롭게 그러니까 왜죠? 리팩토링이라고 하면 뭐 사전적인 정의로는 외부적인 그 비헤이비얼 변경 없이, 외부적인 기능에 대한 변경 없이 내부적인 기능을 개선하는 거를 이제 순수한 리팩토링으로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내부적인 기능 개선을 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쉽게 수정하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그런 변경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쉽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코드들을 변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테스트 코드의 장점은 테스트 코드 작성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냐면,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그 캐릭터리스틱 테스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테스트를 통해서 프로덕션 코드를 이해하는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빠른 방식으로. 기존의 프로덕션 코드를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그거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면서 특히 커버리지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어떤 것들이 테스트가 안 되고들을 하면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테스트 코드 작성 자체의 의미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 생산성, 향상. 어떻습니까? 여기 파란색입니다. 개발 생산성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TDD나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테스트를 함으로써 생기는 오버헤드와, 그러니까 공수와
개발 공수를 거의 1대1로 보거든요. 자동화를 위한 테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거의 1대1의 공수가 된다고 보고요. 이전에 제가 이제 어떤 자료에서 본 내용인데, 미국의 이제 유명한 회사인데,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제 높으신 분이, 대략 4분의 3은 테스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 개발자들이 프로덕션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테스트 코드를 대부분 작성을 하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현실하고 좀 틀릴 수 있지만, 그러면 50%잖아요. 근데, 그 회사의 인력 구조를 보면 50% 정도는 개발자고 50%는 테스트를 위한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해하시겠죠? 전체에 대해서 50% 정도만, 4분의 1 정도만 프로덕션 코드를 작성하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이 테스트나 테스트 자동화 또는 테스트를 위한 환경 구성을 위한 부분. 그래서 그만큼 많은 노력이 드는 부분입니다. 근데 생산성이 높아진다. 즉, 여기서 생산성은,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해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생산성, 개발자의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뭔지, 그리고 그런 요소들에 의해서 우리가 테스트로부터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축, 개발자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첫 번째는 테스트 자동화를 통한 빠른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실수가 있더라도 단위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바로 발견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자동화된 테스트가 없다고 하면 결국 스테이지 QA 단계나 또는 이후에 릴리즈 단계에서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노력들이 더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축은 우리가 얼마나 테스트에 대한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개발 생산성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버깅입니다. 만약에 TDD를 하거나 실제 테스트 코드들을 가지고 개발을 하시게 되면 디버깅에 대한 수행 시간이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디버깅. 한번 나중에 그 실제 TDD 하시는 그 것들을 이제 아까 그 전 세션에서 이제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데 카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연습 기법들에 대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거의 디버깅이나 이런 것들을 하진 않습니다. 테스트에 문제가 되면 해당되는 테스트 문제가 바로 유니코드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가 짚어지고 그때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디버깅 하기가 쉬워져요. 실제로 수동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오류가 재현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동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상황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다음에 재현을 하려다 보면 재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디버깅을 줄일 수 있는 또 요소들을 몇 가지 보면 결국 디펙이 없어야 되고 그 디펙을 없애려면 결국 테스트 코드가 잘 작성이 되어야 되고 뭐 이런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사실 개발 생산성이 시간적으로도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음은 테스트 퍼스트입니다. 테스트 퍼스트 기반은 뭐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TDD의 장점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과도한 설계를 피하고 우리가 스펙을 먼저 정의하고,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를 만든다는 거는 테스트 코드에 의해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인풋과 아웃풋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그 구체적인 것들을 코드로 표현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덕션 코드조차도 그 명확한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설계된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거, 아까 우리가 이제 A라는 기능을 구현할 때 A를 대응하는 게 아니라 A, B, C, D를 고민을 하면서 구현을 하게 됐죠. 그러면 실제 필요 없는 기능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쪽에서 이제 골드 플랜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금칠한다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이제 줄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스트 자체가 어떤 도큐멘테이션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표준화된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코드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진짜 그럴까요?
일단 뒤쪽 주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거지만 간단하게 한번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소나큐브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측정해주는 툴이고요. 그 툴을 클라우드상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소나 클라우드에 가시면 대략 27,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들이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품질들이. 근데 여기는 중요 오픈소스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중요 오픈소스들에 대한 품질이 측정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조금 걸러야 될 거는 아무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프로덕션 레벨의 코드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면, 일단 테스트 커버리지, 테스트에 대한 장점에서 테스트 커버리지 기준으로 우리가 품질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해서 테스트 커버리지 기준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duplication, 그다음에 reliability, security, maintainability 이렇게 했는데, duplication은 중복이죠, 중복. 코드에 대한 중복은 굉장히 안 좋은 그 코드 스멜, 클린 코드에서 뭐 코드 스멜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안 좋은 코드. 그래서 그거의 가장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reliability는 이제 포텐셜 버그, 잠재적 결함 이런 것들은 이제 식별된 건수고요. security는 보안 취약점, maintainability는 이제 어떤 컨벤션이나 기본적인 어떤 규칙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테스트가 없는 코드들이 약 40% 정도가 되는데, 등급이 좋은, 여기는 이제 수치가 뭐냐면 등급이 좋은 애들을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최상위 등급, 그레이드.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수치가 있어서 그래프로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가 없는 애들은 뭐 거의 20% 이상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소프트웨어 비율이. 근데, 80% 이상만 돼도 굉장히 높죠. 예, 품질 자체가. 그리고 이 나머지는 이제 약간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테스트 코드가 높게 되면 전반적으로 코드 품질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동의 되시나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S사에도 소나큐브를 가지고 전체 프로젝트들을 측정을 하고 있어서 S사도 한번 봤습니다. S사 같은 경우는 한 700개 정도가 되는데, 테스트를 안 하는 게 23% 정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앞쪽보다 높은데, 사실 23%도 뭐 23%도 많은 축에 속할 것 같아요. 테스트가 하나도 없는 그 프로젝트 비율이거든요. 근데 80% 이상 되는 거랑 보시면 어떻습니까? 좀 전하고는 좀 틀리죠.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거의 위에 상위로 올라가 있어요. 품질 자체가.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테스트 코드라고 하는 거를 통한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품질 관리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품질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전체적인 품질이 높아진 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요거를 저희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하고 약간 다른 정보를 주기 때문에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실은 뭐 이런 것도 아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테스트 코드에 의해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테스트 코드는 그 중에 하나다라고 딱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일단은 소프트웨어 퀄리티, 품질, 뭐 코드 품질. 그러면 코드 품질이 뭔지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external quality와 internal quality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ternal quality는 결국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애들. 그래서 해당되는 소프트웨어가 정확하게 동작하느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수행이 되느냐, 그리고 얘에 대한 어떤 개선의 비용들이 많이 드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기능적인 펑셔널 퀄리티 또는 익스터널 퀄리티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사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인터널 퀄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그 테스터빌리티, 리유저빌리티, 메인터너빌리티 이런 게 사실은 인터널 퀄리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대부분의 경우들은 사실은 당장의 어떤 리소스 제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펑셔널 퀄리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익스터널 퀄리티를 시간이 지남으로써 계속적으로 어떤 그 익스터널 퀄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터널 퀄리티도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익스터널 퀄리티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인터널 퀄리티도. 그래서 인터널 퀄리티가 확보가 안 되면 당장의 좋은 프로그램도 유지보수하다 보면 나빠지잖아요. 실제로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상당수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사용자가 많아지고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변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서 조금 이제 기울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인터널 퀄리티도 중요하죠. 그래서 익스터널 퀄리티와 인터널 퀄리티를 각각 조금 나눠서 다시 한번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익스터널 퀄리티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디펙, 즉 여기서 말하는 디펙은 소스 레벨의 어떤 버그가 아니고요. 실제로 릴리즈 되고 나서 리포팅된 것들을 조사를 한 겁니다. 다 뒤쪽 사례들이. 그래서 기능적 릴리즈 되고 나서의 기능적인 그런 그 오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발생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넌 TDD와 TDD.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연구를 IBM 사례와 MSC 사례가 있는데 IBM 사례 같은 경우는 호스와 관련되어 있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는 팀이 98년부터 2002년까지의 7번의 릴리즈에서 발생되는 디펙을 여기 이제 코드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디펙들이 나왔냐를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팀이 우연찮게 2002년도부터는 새로운 방식의 플랫폼을 만들면서 TDD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TDD를 하면서 한 개 정도 릴리즈를 한번 짧지만 한번 비교를 해본 거고요. 매트릭으로 보면 이제 KLOC,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0라인당, 1000LOC당 1000LOC당 몇 개가 발견되냐, 이런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지표로 갖는 게 이제 KLOC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4만 1000라인 정도가 되는 거죠. LOC, 유효 코드 수로. 주석이나 뭐 이런 거 제외하고. 그리고 테스트 코드는 약 70% 정도, 그러니까 22만 8천 정도의 테스트 코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70%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코드들을 테스트 코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스트 커버리지 중에 블록 커버리지가 95%, 상당히 많은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TDD를 했을 때에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LOC당 발생하는 비율이 4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TDD 자체에 의해서 우리가 프로덕션 코드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기존의 테스트 코드가 이 정도면 95%면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테스트에 의한 장점이 아닌 순수하게 TDD에 의한 장점으로 나온 수치가 되겠죠. MS 사례는 또 좀 재밌습니다. 뭐냐면 MS 사례는 상위 레벨 1 매니저가 두 개의 팀을, 내부에 있는 두 개의 팀을 TDD와 non TDD로 아예 나눠서 측정을 했어요. 웬만한 회사에서 이렇게 그 특정 프랙티스를 가지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팀을 운영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이제 그렇게 이제 연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의 네트워크 관련되어 있는 개발팀 6명 정도가 기존의 non-TD 방식으로는 6,000라인 정도고 TDD로 개발한 건 4,500라인 정도고 뭐 그렇게 이제 커버리지도 한 80% 정도 되는데 여기도 62% 정도의 디펙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포팅된 오류가. 그죠? 62%는 굉장히 큰 수치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웹 관련되어 있는 팀도 같이 했는데 주로 쓰는 언어는 C샵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보시면 TDD가 굉장히 크죠. LOC가. 근데 요거는 이제 순전히 TDD, non-TDD를 연구하기 위해서 조직을 나눈 게 아니라 원래 개발하는 그 파트에 TDD를 적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규모 자체는 좀 틀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76% 정도. 디펙 발생 비율이 줄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어떤 걸 조사를 했냐면 TDD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행 시간이 더 걸렸느냐라고 해서 그 매니저들한테 이제 그 평가를 하도록 했는데 25%에 35%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됐다. 그리고 여기는 15% 정도가 더 소요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제 그 정도 소요된 것 같다. TDD를 함으로써 우리가 요구사항에 집중하고 함으로써의 어떤 그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적인 공수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부분도 어떤 개선의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품질 측면에서. 인터널 퀄리티는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구분이 있겠지만 아까 그 소나큐브에서는 7가지 코드 품질의 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어떻게 불렸냐면 나쁜 용어로 개발자의 7가지 죄악 이렇게 불렀다가 안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데 어쨌든 내부적인 코드 품질을 7가지로 조금 구분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이제 코딩. 그러니까 기본적인 컨벤션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인터널 퀄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 표준을 잡고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개발 표준들을 잡고 그 표준에 의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잠재적인 결함은 이제 보통 인스펙션이라 그래서 그 정적 분석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들. 그다음에 주석. 근데 주석은 사실은 클린 코드에서도 주석은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는 모든 주석이 나쁘다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필요한 주석들. 코드에 나쁜 거를 주석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주석들, 이런 건 나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적정한 주석인데 특히 퍼블릭 API의 주석 비율만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중복, 그다음에 컴플렉시티. 근데 컴플렉시티는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복잡도가 높을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분포를 보고요. 뒤쪽에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유닛 테스트, 그다음에 디자인과 아키텍처, 즉 스파게티 디자인. 테스트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션 첫 번째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에 디펜드가 많이 걸려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디펜던시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이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결합도, 응집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정량적으로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복잡도, 결합도, 커플링, 코렌션, 응집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복잡도를 측정하는 가장 유명한 방식은 맥케이브의 사이클로메트릭 컴플렉시티, MCC 또는 CC라고 하죠. 그래서 뭐냐면 메소드를 기준으로 실행되는 경로의 가지수. 근데 실행되는 경로는 결국은 분기문이나 루프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셉니다. 경우의 수가 높으면 당연히 메소드가 굉장히 복잡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거에 그 MCC라고 하는 것도 사실 버전이 많습니다. 측정하는 방식이 약간씩 틀려서. 근데 소나큐브에서는 이제 최근에 코그니티브, 인지적 컴플렉시티라고 하는 측정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 얘네들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인텐드, 뎁스에 따라서 가중치를 줘요. 그러니까 뎁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중치를 준 방식이고 그거로 이제 지금은 많이 측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이제 많이 이 방식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결합도는 소프트웨어 특정 어떤 그 컴포넌트의 컴포넌트나 객체가 다른 객체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 근데 그거를 두 가지로 이제 보면 하나는 이제 그 패키지 기준으로 로버트 C 마틴이 이제 만든 매트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수치가 아니라 몇 가지 수치를 몇 가지 측정 지표들을 가지고 이 패키지가 얼마나 추상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안정화되어 있는지, 안정화라는 의미는 결국은 외부의 변경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뭐 이런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DIT는 객체의 상속 관계가 사실은 우리가 상속이 굉장히 좋은 OOP를 배울 때 굉장히 좋은 그 개발 방식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인허리턴스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복잡을 높이는 그런 이제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걸 측정하는 DIT. 그 다음에 응집도 관련돼서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그 엘컴이라고 leg of cohesive method라고 해서 정보를 갖고 있는 멤버 변수와 그리고 멤버 변수를 사용하는 메소드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가지고 얘가 응집돼 있냐. 그러니까 응집은 결국은 하나의 단일 역할을 갖고 있느냐를 이제 측정하는 지표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객체 지향의 상속관계에서는 스페셜라이즈 인덱스라고 해서 오버라이드 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버라이드도 그 솔리드라고 하는 디자인 원칙 중에 그 L 리스코프 서브스티튜 그러니까 리스코프 대체 원칙이라고 하는 게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내가 적정하지 않은 상속 관계를 주냐 안 주냐를 이 SI 방식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정 방식을 실제로 연구한 그 주제가 있습니다. 연구 논문이 2009년도에 로드 힐튼이 오픈 소스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측정해 봤어요. 그리고 주제는 TDD가 얼마나 이런 그 오픈 소스의 품질에 영향을 줬느냐라는 주제로 연구를 했는데 연구 방식은 50개 이상의 오픈 소스들을 일단은 그 선정을 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커미터나 컨트리뷰터들을 서베이를 조사를 했는데 그 서베이 내용은 뭐냐면 이 오픈 소스를 만들 때 TDD 방식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거를 5점 척도로 해서 서베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서베이 받은 걸 가지고 네 가지 규모에 따라서 TDD의 4개의 프로젝트, non-TDD 4개의 프로젝트를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지표, 그거보다 또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클립스의 매트릭스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측정을 해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된 내용을 이제 좀 설명드리면 TDD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뽑은 게 유닛 테스트 켄트백 TDD by example 책을 만들어서 TDD를 이제 시작한 분 중에 하나죠. 그분이 이제 관여한 제2 유닛. 그 다음에 피트니스는 로버트 C 마틴이 클린 코드에서 이제 예제로 삼은 코드고 실제 개발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젠킨슨이지만 이전에 허드슨 이렇게 4가지 규모별로 이제 스몰, 미디움, 라지, 베리 라지 이렇게. 그다음에 넌티디는 주로 보니까 이전에 이제 위키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이요. 수치인데 이거를 결론적으로 조금 설명드리면 일단은 복잡도 측면에서는 TDD 그룹이 넌-TDD보다 21% 정도 우수하다고 평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마틴 매트릭스의 얘기입니다. 마틴 매트릭스는 이것도 18.68% 정도. 전체 평균이고요. 일부 개별에 대한 어떤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몰 프로젝트 J유닛은 오히려 그 안 좋은 수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8% 정도가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엘컴 같은 경우는 이제 7%. 요거는 이제 기존의 그 TDD든 아니든 어떤 설계, 그러니까 그 설계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좋으면 바로 이제 그 좋아지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7% 정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스페셜라이즈 인덱스 같은 경우는 40% 정도 우수하다고 해요. 이건 이제 불필요한 상속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실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당장에 이게 우리가 그래서 TDD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뒤쪽에 조금 뭐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뭐 그거 외에 다른 고민들이 많잖아요.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죠. 어쨌든 우리가 품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제 우리가 뭐 매트릭을 설명드렸는데 간단하게 매트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맥케이브의 사이클로메트릭 컴플렉시티는 결국 메소드의 시작과 분기를 수치적으로 뭐 복잡하게 나타내면 뭐 엣지에서 노드를 빼고 그다음에 커넥티드 컴포넌트 즉 블록들 개수를 가지고 구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복잡도라고 하는 거는 분기문 또는 루프 플러스 1로 측정한다. 다만
분기문이 그래서 어떤 것들을 분기문을 보고 안 볼 거냐 이게 이제 좀 틀려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이제 측정을 하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PMD에서 쓰는 이제 기본 방식입니다. PMD라고 하는 이제 자바에서의 가장 많이 쓰이는 인스펙션 툴이죠. 그래서 메소드 시작을 항상 1로 봅니다.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그리고 if문을 플러스 1하고 if문 플러스 1하고 if문 플러스 1하고 그다음에 else 같은 경우는 측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if에서 가지수를 넣었기 때문에 단순 else 같은 경우는 가지수가 별도로 추가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안 넣습니다. 그래서 if문, 그다음에 while문, loop문 이렇게 해서 여기는 6개, 그다음에 또 if문, for문, 그다음에 스위치문 같은 경우는 케이스를 별도로 볼 거냐 아니면 스위치문 하나를 볼 거냐 요거에 따라서 뭐 측정 방식이 조금 틀려지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셉니다. 그러면 약 요 정도 레벨이면 12 정도. 그러면 12가 좋은 복잡도가 높은 거냐 낮은 거냐? 평가를 해야죠. 평가. 측정을 했으면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가하는 방법은 이전에 맥케이브가 이 사이코메트릭 컴플렉스를 처음 논문을 냈을 때는 10 이하가 좋다라고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약간 그 우리 현재의 환경하고 많이 틀린 거죠. 어떤 프레임워크나 이런 그 복잡성이나 시스템에 대한 복잡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어렵고 현재에서 보면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MS의 내부 기준으로는 15 이상을 임계치로 보고 있고 10 이상을 고려 대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JSF, 조인트 스트라이크 폴스라고 그 전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 기준인데 여기는 10불 기준이지만 20 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PMD 같은 경우는 디폴트로 10을 정도로 보고요. 일반적인 저희 회사나 일반적인 현실에서는 한 20 정도를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이제 회사의 성격이나 기존에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측정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요건 이제 사실은 잡아야 되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언급할 만한 거는 사실은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쓰면 복잡성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 복잡성을 프레임워크로 넘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복잡성은 사실 우리가 관여하는 복잡성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의 성격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하는 방법은 비율, 특정 임계치 이상이 몇 프로 되느냐 또는 표준 편차 이상은 문제가 된다고 본다거나 뭐 이런 이제 그 관리 기준을 둘 수가 있겠죠. 코그니티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이스팅 되어 있는 애를 그냥 네이스팅 단계를 플러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수치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커플링에 관련된 이제 마틴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수식이 좀 나오는데 뭐 어려운 수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패키지 기준으로 특정 패키지에 대한 불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 불안정성은 결국은 펜잇과 펜아웃의 비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즉 펜아웃이 많으면 나가는 방향이 많으면 그만큼 외부의 변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불안정성은 높다라고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는 이제 낮겠죠, 불안정성이. 왜냐하면 외부 영향 변경 없이 내가 다른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전체 디펜드가 걸려있는 것 중에 펜아웃이 몇 개냐로 이제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표는 이제 추상화율입니다. 추상화율은 전체 클래스 중에 추상화된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포함해서 추상화한 클래스가 몇 프로냐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턴스가 가장 이상적인 점입니다. 즉, 안정성이 나쁘면 즉 나가는 방향이 많으면 우리가 추상화를 안 해도 되죠. 그죠? 나가는 방향이 많으면 추상화를 안 해도 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외부에서 들어온 애가 많으면 추상화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I를 1로 봅니다. 1. 가장 이상적인 점. 그래서 최종적인 D라고 하는 그 디스턴스는 이상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나를 절대값으로 나타내요. 수식을 뭐 이런 사례로 좀 설명드리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A라는 패키지를 기준으로 펜 아웃되는 게 3개, 펜인 되는 게 하나. 그래서 4분의 3, 0.75가 이제 되고요. 그러니까 불안정성이 좀 높은 축에 속하고
A라는 내부의 그 추상화율을 봤더니 전체 클래스가 하나, 둘, 셋, 네 개 팩토리가 있고 두 개의 구현체가 있고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러면 전체 4분의 2가 되겠죠. 4분의 1. 그래서 0.25. 두 개를 합치면 1이잖아요. 두 개를 합치면 1이죠. 그래서 얘는 디스턴스가 0이 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측정 예는 이렇습니다. XYZ, 즉, 펜인만 있는 경우는 0이 되는 거예요. 0이. 이 불안정성이. 그러니까 불안정성이 없죠. 외부 영향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용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용되는 애들의 추상화가 안 돼 있으면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 가장 나쁜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복잡 이제 응집도 관련된 방식은 요거로 설명을 드릴게요. 세 가지 사례, 렉탱글하고 서클, 어드레스 세 가지인데 C로 되어 있는 거는 생성자인데 생성자를 빼고 보시면 get perimeter, 그러니까 너비를 구하는 것과 넓이를 구하는 게 두 개의 멤버 변수를 다 쓰고 있죠. 두 번째는 앞에 있는 C를 빼고 컨테인스는 X, Y, R을 참조하지만 에어리어는 R만 참조하죠.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봤을 때 어떤 게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응집도가. 직관적으로 보시면. 앞에 게 더 높겠죠. 왜냐하면 얘는 관련이 있는 멤버 변수와 메소드가 유기적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쟤는 약간 안 묶여 있잖아요. 물론 이제 R 같은 경우 공통으로 쓰고 있지만 get 에어리어는 X, Y랑 상관없는 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덜 좋은 응집도를 갖는 거고 세 번째는 가운데 있는 애가 생성자인데 생성자를 빼시면 ETC라고 하는 그 다음에 get 풀 어드레스가 두 개, 그 다음에 전혀 안 쓰는 애. 응집도가 어떨까요? 안 좋겠죠. 예.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측정하는 방식이 이제 엘콤으로 정했는데 엘콤도 5가지 정도의 측정 방식이 있어요. 개선이 되고 뭐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제 그거 기준으로 예를 들면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생성자가 보면 M1이 생성자고요. 메소드 1이고 그다음에 M2, M1, M2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생성자가 참조하는 애가 위세이트죠. 그다음에 get 에어리가 참조하는 위세이트죠. 그다음에 get perimeter이 참조하는 거 위세이트죠. 그래서 이 각각의 메소드가 참조하는 멤버 변수들의 교집합이 공집합, 그러니까 서로 겹치는 게 없으면 P의 수치를 증가시키고요. 겹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Q로 증가합니다. 이 경우는 P가 0이고 Q가 3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요건 약간 이제 설명이 필요해서 만약에 P가 0보다 크게 되면, P가 Q보다 크게 되면 이렇게 측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0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0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4라는 값이 나오고요. 4. 그리고 최대 1로 갖는 엘콤 3 방식으로는 이제 0.91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측정 방식에 따라 이제 틀리지만 아이디어는 이제 그런 개념이다. SI는 간단합니다. SI는 상속 관계에서 오버라이드 되는 메소드가 몇 개냐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드라는 애가 플라이와 레이 에그스가 있는데 펭귄이라는 애를 우리가 버드라고 생각해서 버드를 상속을 받아놓고 보니까 플라이가 어떻습니까? 오버라이드를 해야죠. 얘는 날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버라이드를 하죠. 그리고 새로운 애가 추가가 되죠. 그러면 오버라이드를 했다는 거는 원래 버드가 의도했던 어떤 그런 기대와 틀린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틀린 동작은 안 좋다라고 해서 이제 나타나는 게 LSP 원칙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정 방식은 뭐 다양한 측정 방식이 있고요. 사탄포제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500개 클래스 정도까지는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상용 제품들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이제 지금 이제 계속 개선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코드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내부에서 사용했던 툴을 최근에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어요. 저희가 만든 거를. 당장은 뭐 엘콤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개선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복잡도, 중복도, 그다음에 마틴 매트릭스 정도는 현재
간단하게 툴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커맨드 라인 현재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그 이클립스와 인텔리제이용 플러그인들을 하고 소나큐브 플러그인을 오픈소스로 공개할 예정이니까 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역시나 제가 이제 발표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해서 시간을 잘 못 맞추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 문제를 넣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거를 출력을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개발자, 뭐 저라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시기 때문에 브레이스가 이제 밑에 있죠. 어떻습니까? 잘 짜졌죠? 뭐 문제 없이. 그죠? 일반적인 개발자예요. 근데 요구하지도 않은 패턴 이즈 출력이 했죠. 이게 일반적인 개발자. 이 원래 자료에서는 이게 키즈 개발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전설의 개발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개발자가 어떻게 코드를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TDD가 말하는 우리 말하고자 하는 거랑 좀 비슷해서 제가 좀 따와 본 거고요. 즉,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뭐 이런 고민들 말고 당장의 어떤 그 문제를 일단은 접근하고 이후에 어떤 요구사항들이 추가될지에 따라서 그때 대응을 하도록. 즉, 앞에 거창하게 비프론트 디자인을 하지 말고 필요한 시점에 적정하게 해라. 뭐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TDD를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 본 건 세 가지 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테스트에 대한 기술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테스트를 활용할 수 없다고 하면 TDD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자동화된 관점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목도 중요합니다. 목은 저도 동의합니다. 목 자체가 안 좋은 코드를 가리기 위한 목적에 쓰이기도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레거시 코드, 어쩔 수 없는 레거시 코드를 테스트한다거나 그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목이 필요하죠. 그래서 목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속통합 같은 툴들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은 뭐 이렇게 기존에 특히 DB나 또는 외부 시스템 연계 이런 것들은 단위 테스트 레벨에서 자동화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행 시간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고 이제 목 객체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목에는 다양한 테스트 더블이라고 해서 다양한 방식을 또 지원해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고, 이거 목기토에 대한인데 링크드 리스트를 목으로 전환시키고 걔에 대한 동작들을 우리가 정의하는 겁니다. 동작들. 즉, 제로가 왔을 때는 first를 리턴해라. 이걸 이제 스토빙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제 기능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해당되는 애들이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목이 호출됐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타임에 이제 그 박 교수님이 강조하신 부분이죠. 그래서 코드 스미의 리팩토링도 굉장히 많은 그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 그리고 얘네들을 특히 이클립스 같은 툴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또 저희가 알아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체계화되고, 그래서 레드 그린 리팩터에서 사실은 레드 그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리팩터가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렉션,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사실은 테스트 TDD의 가장 안 좋은 그 문제들은 그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도출되느냐. 아무리 TDD가 잘 돼 있더라도 앞에 있는 요구사항이 잘못되면 무너지잖아요. 모래성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사실 이제 BDD나 또는 HDD, 액셉턴스 테스트를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부터 테스트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BDD는 결국 앞에 한 단계를 더 두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어떤 피처들을 정의하고 그 피처들을 기반으로. 그래서 뭐 이 액셉턴스 크리테리아처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예, 이렇게 이제 자동화된 툴로 그래프적으로 좀 많이 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우리가 BDD를 적용을 하면 특히 이제 자바 같은 경우 JBehavior 같은 걸 적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가 이제 약간 UI로 조금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것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뮤니케이션은 실제 잘못된 커뮤니케이션부터 많은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번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DSL 같은 것들. DSL은 결국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업무 도메인에 대한 부분들을
커뮤니케이션이나 도큐멘테이션을 통해서 이해하다 보면 잘못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DSL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것들을 스펙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설계를 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특히 당장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그 메인터너스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품질이 높은 소프트웨어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젯브레인에서 MPS라는 거를 오픈소스로 공개했기 때문에 이걸 쓰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실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조건에 따른 어떤 그 결과를 테이블 형태로 작성할 수가 있어요. 이 작성을 누가 하느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메인 엑스퍼트가 하는 거죠. 실제 고객들이. 그러면 우리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뭐 수식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텐드, 오토 컴플릿 이런 기능들을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이제 그 시간을 조금 오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질문은 이후에 패널 토의에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또 알찬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